여기 고객과 세일즈맨이 있습니다. 고객은 의기양양하게 제품을 소개하는 세일즈맨의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며 연신 미소를 보이고 있는데요. 반응하는 고객의 모습에 신이 나 더욱 자신감 있게 제품을 권하는 세일즈맨의 눈에는 자신의 이야기 뒤로 난감해하는 고객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것 같네요. 사실 이런 일은 영업 현장에서 다반사로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여러분은 파악하셨나요? 현 소비자연구소 장문정 소장은 한 증권사 PB 4명이 PT하는 장면을 녹화하여 금융투자를 하지 않는 일반인 100명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PB들에게는 본인이 하는 말을 고객들이 얼마나 이해했을지 질문했습니다. 이 질문에 PB들은 평균 70%가 전달되었을 거라고 답했습니다. 10마디 중 7마디는 알아들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일반인들에게 실제 이해도를 조사해보니 5%도 되지 않았습니다. 즉 100마디 중에 5마디밖에 못 알아들었다는 것이죠. 이 조사가 주는 시사점은 전문 세일즈들 스스로 자신이 하는 말이 충분히 전달되고 있을 거란 착각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방송국에서는 이러한 용어가 흔하게 사용됩니다. 아씨 여기 비춰주세요. 돋부 수정해야 되는 거 아냐? 할애되는 것 같은데? 관계자가 아니면 알아듣지 못하는 이런 용어들을 들을 때 대부분은 어리둥절할 것입니다. 여기서 아시는 조명 스탠드, 돋부는 씬의 첫머리를 뜻하는 일본식 표현, 할애는 안경이 조명에 반사되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현상을 말합니다. 한때 맥주 트렌드가 몰트 맥주였던 적이 있습니다. TV에서 보는 맥주 광고는 거의 몰트 맥주였을 정도로 인기였는데요. 그중 올 몰트 맥주란 메가 함량이 100%인 맥주로 메가, 홉, 물, 3가지 기본 원료 외에 다른 첨가물은 전혀 사용하지 않은 100% 보리 맥주를 뜻합니다. 광고에서는 몰트 맥주임을 강조하고 올 몰트를 부각시켰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 중앙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참석자 600명을 대상으로 몰트 맥주에 대해 조사한 결과 조사에 참여한 대부분이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그해 여름 텔레비전 CF에서는 몰트를 강조한 맥주 광고가 연이어 나왔습니다. 결국 몰트 맥주 광고는 몰트 맥주를 알리는 데 실패한 채 광고비만 날린 셈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실수는 매년 매 시간 반복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러한 실수를 줄이고 소비자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요? 앞서 세일즈맨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던 고객과 자신의 말이 모두 전달되었을 거라 착각했던 세일즈맨 사이에 소통 불능의 사례가 발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화법을 구사하고 계신가요? 이번 시간에는 눈낮이 기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습을 마치시면 소비자 언어 사용의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으며 정확하게보다 이해하기 쉽게 말하는 방법을 알고 현업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 용어를 소비자의 언어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 알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요 세일즈 화법을 확인한 후 학습을 시작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장문정입니다. 한 증권회사에서 가장 잘 나간다는 PB 4명이 PT하는 장면을 저희 회사가 촬영을 했습니다. 4명의 PB가 PT하는 장면을 녹화를 한 다음에 금융투자를 전혀 하지 않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의 아줌마들 100명에게 보여주면서 자, 우선 PB들한테 여러분이 하시는 말씀이 100% 다 전달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70%는 전달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실제 이 영상을 본 금융투자 안 하는 아줌마들 얼마나 알아들었을까요? 50개 항목에 대해서 조사했더니 5% 알아들었습니다. 모른다라는 거죠. 말은 하는데 듣는 사람은 못 알아듣고 있는 거죠. 이런 걸 전달 오차라고 합니다. 이게 어디에서 빚어지는 문제일까요? 지식의 저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 분야에 대해서 잘 알게 되면 자기 분야 용어, 개념에 대해서 모르는 일반 소비자의 상태가 어떤지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복잡한 개념, 신제품을 쉽게 설명해주는 기업, 커먼크래프트사의
리 레피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식의 저주를 조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머릿속에 넘쳐나는 지식의 저주 때문에 고객에게 사실 전달은 안 되고 있는데도 내 머릿속엔 지식의 저주가 넘쳐나니까 전달되고 있을 거야.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거죠. 나만 신나서 떠들고는 있는데 사실 상대방한테 전달은 안 되고 있죠. 이런 거를요, 꿈속에 잔치 음식 먹는다고 저희는 표현합니다. 이 얘기는 당신도 지금 저를 뚫어져라 보고 있지만 지금 제 얘기 못 알아듣고 있죠. 생각은 방황하고 정신은 산만합니다. 그러니 말은 하는데 제 얘기가 전달이 될까요? 안 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루는 제가 보험회사 원래 특강 강사로 갔는데 마침 제 순서 앞에 한 임원이 나와서 그 신상품이 나왔다고 막 홍보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 급부, 담보가 어떻다면서 이렇게 끝내주는 상품이 나왔으니까 이달도 열심히 영업하시라고 막 열변을 토합니다. 근데 그날 저희 직원을 데리고 갔거든요. 보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 직원인데 옆에 앉아서 뭐 무슨 소리인지 감흥 1도 없었습니다. 이런 거라는 거죠. 모든 업이 그렇겠지만 자기들만의 그라운드에서 자기들만이 쓰는 용어가 있기 마련입니다. 홈쇼핑의 현장에서 쓰는 용어들이 있어요. 뭐 콜투 액션, 디테일, 오프멘트 이런 용어를 아십니까? 생소하시죠? 여러분은 생소하십니다. 심지어 신입 쇼호스트 들어오잖아요. 무슨 말인지 어리둥절해가지고 당황스러워합니다. 메아리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에코 챔버리라는 커뮤니케이션 용어를 아십니까? 무슨 말이냐면 같은 지식 수준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모아놓으니까 자기들끼리만의 목소리에 파묻혀서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들만의 리그를 벌리고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뭐 새로운 상품 나왔으면 막 우리끼리 막 신난 거죠. 지나가는 소비자들한테 요만큼도 감흥이 없는데 이런 걸 메아리방이라고 하죠. 자, 몇 년 전만 해도요. 현금 인출기에서 현금을 찾을 때 지금 명세표를 인자 중입니다. 라는 이런 소리가 나왔죠. 인자 중. 이 글씨를 새기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우리는 평소에 이런 단어 들어본 적도 없고 사용한 적도 없습니다. 한 포럼에 명사 특강 연사로 초빙을 받아가지고 제주공항에 내려서 짐을 찾는데 계속 직원이 수화물을 하기 중입니다. 수화물을 하기 중입니다. 반복하고 있는 거죠. 짐을 내립니다라고 얘기하면 좀 멋이 없어 보였나 봐요. 자, 이런 말이 옳은가 그른가 판단하는 기준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이 낮아서 상대방한테 쉽게 설명을 하는가 아닌가의 판단 기준 아주 좋은 게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우리 가정 내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말인가 아닌가 대입해 놓고 보면 되죠. 집에서 엄마가요. 아들 뭐해? 엄마. 저는 지금 일기를 인자 중이에요. 이런 얘기 안 하죠. 저 여보 저 위에 그릇 좀 하기해 줄래? 이런 말 안 하죠. 가정어가 일상어입니다. 그걸 벗어나면 그때부터 언어적인 이질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니 너무 그렇게 일상어를 쓰면 좀 격이 없고 품격이 떨어지고 조금 질이 떨어지는 언어를 쓰는 건 아닙니까? 자, 과연 일상어를 많이 쓰면 저급하게 느껴지거나 가벼워 보일까요? 패션업 종사자들은 절대 실이라고 얘기 안 하죠. 원단, 원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엄마가 우리한테 실 가져와라 이랬지. 얘야 원사 가져와라 이러진 않았잖아요. 그게 이상한 거라는 거죠. 일상어가 아닌 어려운 말을 쓰니까 언어적인 괴리감, 이질감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영국이 EU에 잔류하느냐 탈퇴하느냐 결정하는 그 브렉시트 국민 투표를 했을 때 투표율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72%였습니다. 장난 아닌 겁니다. 어마어마한 관심과 투표율이었죠. 그런데 브렉시트 개표가 끝난 다음에 그 나라 사람들이 구글에 제일 많이 검색한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2위가 EU가 뭐예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1위가 EU 탈퇴한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뭔 얘기예요? 뭔지도 모르고 투표했다는 얘기예요. 몰라도 행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고객은 구매를 했는데 그 제품에 대해서 잘 모르고도 충분히 지갑을 열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어느 날 저 신발 매장에 들어갔는데 그 여성용 장화가 있더라고요. 장화네? 이러니까 판매원이 무식해 이런 말투로 또박또박하게 장화가 아니라 레인 부츠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우리가 언제부터 장화를 레인 부츠라고 불렀습니까? 플래그십이라는 말이 있죠. 요새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 브랜드 내에서 최고급 라인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플래그십 모델, 플래그십 매장. 이러면 그냥 최고급 모델 이렇게 얘기하면 더 쉬울 텐데 안 그렇습니까? 리클라이너보다는 안락 의자가 낫고 베이징 덕 레스토랑보다는 북경오리 전문점이 빨리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그 워터파크나 놀이공원 가면요. 광고를 붙여놓죠. 요즘 광고가요. 다 똑같습니다. 굉장한 어트랙션, 새로 선보이는 어트랙션.
아니 놀이기구라고 하면 되는데 그렇게 영어로 써놓는 거죠. 물론 꼭 영어를 쓰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손바꿈보다는 리모델링이 낫고 본보기집보다는 모델하우스가 이해하기 쉽죠. 외래어를 무작정 쓰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외래어가 사회성을 갖고 통용되는 데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래시가드라는 말 처음 나왔을 때 몰랐잖아요. 근데 지금은 많이들 인지를 하죠.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말을 당신이 먼저 쓰지 마시고 남들도 다 써서 상용화가 되면 일반적인 평범한 말이 됐을 때 비로소 마지막에 쓰시는 게 낫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저 일부 단어는 외래어가 우리말보다 더 빠르게 와닿기도 하죠. 그런 경우를 제외한다면 우리말이 더 빨리 들리고 이해가 쉽죠. 간단한 실험을 했습니다. 한 패션 브랜드에 들어오는 고객들 대상으로 그 다음에 패션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양쪽에 똑같이 조사를 했습니다. SS 상품 뭐예요? 봄, 여름 옷이죠? FW 상품 가을, 겨울 옷입니다. 자, 패션 업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다 안답니다. 이 세상 모든 옷가게 점원들은 다 아는 말. 그 다음에 그들한테 물었습니다. 일반 소비자가 인지할까요? 물었을 때 이들은 100% 인지할 것이다.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얘기했습니다. 저희 연구소에서 소비자 300명한테 물어봤습니다. 나이가 올라갈수록요. 절반 이상은 모른다라는 답변이 나왔다는 거죠.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줘야 됩니다. 소비자 용어를 써야 되는 거고 누그러뜨리고 편한 용어, 쉬운 용어. 이렇게 접근을 해야 그래야 우리는 눈을 낮춰서 접근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길을 가시다 보면 안경점마다 붙여놓은 누진 다초점 렌즈라는 말을 볼 수가 있죠. 근데 도대체 이게 뭔 아세요? 안경점 지나가면 늘 봅니다. 누진 다초점 렌즈. 아십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명확하게 이해하고 계시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뭘 말하는지 아느니 의외로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알아듣든 말든 신경 안 쓰고 그냥 걸어 놓는 거죠. 소비자 역지사지가 안 되는 겁니다. 어려운 단어를 보면 또 어려운 단어를 넣으면 고객이 뭔가 좀 있어 보인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시대가 변했습니다. 눈길도 안 줘요. 무작정 품격 있는 말을 쓴다고 상품 가치가 오르는 것도 아닙니다. 다음 표를 한번 보시죠. 한 20여 개 패션 브랜드를 보유한 한 패션 기업의 브랜드 매니저들하고 수년간 세일즈 코칭을 하면서 패션업자들이 쓰는 전문 용어를 제가 정리한 겁니다. 자, 왼쪽을 보시면 패션업자들이 쓰는 거고요. 한국패션연합산업회에 의뢰를 해서 그들이 정말 하루 종일 입에 달고 사는 말 써놓은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오른쪽처럼 써야 된다는 거죠. 자, 왼쪽처럼 안 써요. 우리는 면바지라고 하죠. 그들은 코튼 팬츠라고 합니다. 우리는 나팔바지라고 하죠. 그들은 벨보톤 팬츠라고 한다고요. 우리는 인견이라고 그러죠. 그들은 비스코스라고 합니다. 이러니까 업자 용어가 소위 말하는 공장 용어가 되는 거죠. 우리는 소비자 용어를 써야 됩니다. 특히나 평소에 자주 사는 아이템이 아닐 때, 익숙하지 않은 상품일 때 이럴수록 더욱 우리는 쉽게 풀어서 말해줘야 됩니다. 업자 용어, 소위 장사꾼 용어는 하루 종일 쓰는 거죠. 상대방에게 전달은 안 되는데도 나는 계속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소비자 역지사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눈나지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이 업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한테는 각자 자신의 업이 참 쉽죠. 하지만 일반 소비자에겐 생소할 수 있다는 거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셨습니까? 차를 본다면 당연히 가입하셨겠죠.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됩니다. 보험개발원 발표가 작년에 있었는데 소비자 조사를 했더니요. 자동차 보험의 보험 약관을 이해한다가 한 절반, 한 55.6% 이 정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문제 있는 발표입니다. 아니 그러면 절반이 이해했다. 정말 이게 절반이 이해를 했을까요? 자, 예를 들어 보면 보험 약관에 보면 뇌출혈이라는 용어는 절대 없습니다. 어떻게 돼 있냐면 출혈성 뇌졸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뇌경색은요. 뇌경색이라고 절대 써놓지 않습니다. 허혈성 뇌졸중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일반인 절반이 이해를 했다고요? 말도 안 되죠. 저희 회사가 조사한 바로는 실제 소비자들은 보험 용어의 5%도 몰랐습니다. 연령을 무작위로 500명한테 보험 용어들을 물어봤더니 30%가 보험료와 보험금의 차이도 몰랐습니다. 뭐가 내는 거고 뭐가 받는 건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뭐 유배당, 무배당 모릅니다. 보장자산이라고 아십니까? 모릅니다. 저 보험이 성립하려면 3명이 필요하죠. 보험계약자, 보험수익자, 그리고 피보험자가 필요합니다. 이게 뭔지 이해하십니까? 보험 설계사들한테는 너무 쉽죠. 일반인들한테는 이게 누가 돈 내는 사람, 누가 돈 받는 사람
헷갈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소비자들의 지적 수준은 우리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판매자하고 구매자 사이에 간극이 존재하죠. 엄청난 판매자의 지적 수준, 구매자의 지적 수준. 이걸 지식 격차라고 그래요. 위즈덤 갭이라고 합니다. 장문정이 처음 쓴 용어인데 이건 지식 격차입니다.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당신, 지금 하시는 업에 있어서 전문가 아니십니까? 그게 문제라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보셨습니까? 내가 전문가니까 내 머릿속엔 지식이 넘쳐납니다. 그러니 상대편도 나하고 지적 수준이 똑같을 거라고 생각해서 막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증권사 PT 코칭을 가서 애널리스트들한테 비과세를 설명해 보라고 그랬습니다. PB나 애널리스트들한테 비과세가 뭐예요? 은행원들한테 비과세가 뭐예요? 그러면 하나같이 세금 안 내는 걸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어보십시오. 아무나 금융권에 있는 사람 비과세가 뭐예요? 물어보십시오. 약속한 듯이 세금 안 내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마치 저 처삼촌 묘에 벌초하듯이 그냥 대충. 자, 비과세는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우리 눈나지대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자, 당신이 돈 주고 산 모든 물건에는 세금이 붙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금융 상품에도 원칙적으로 세금이 붙습니다. 근데 이 소비에는 세금만큼 돈이 붙듯이 저축에도 세금만큼 돈이 떼이는데 이게 한두 푼이 아니라 15.3%가 떼여요.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걸 놓칠 수 있습니까? 15.3%를 일단 당신한테 드렸다가 나라 세금이라고 다시 뺏어가면 열받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그냥 무시하는 거죠. 그걸 안 떼인다. 이게 비과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눈나지 기술편에서는 풀어서 설명하자면, 이해를 돕자면, 예시를 들자면, 비유를 설명하자. 이런 표현 참 좋은 표현이에요. 상대방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을 존중하는 표현입니다. 자, 늘 잊지 마십시오. 눈나지 기술에서는 소비자들을 반대로 생각해서 그들의 언어를 쓰는 것이, 그리고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확하게 말고 알아듣게 말하라. 제가 쌍용 자동차 영업사원들 세일즈 코칭을 하게 됐는데, 그 전에 자동차 영업소를 방문해서 여러 자동차 영업소의 영업사원들이 어떻게 영업을 하는가 상담을, 고객처럼 등장을 해서 상담을 해봤습니다. 뭐 출력, 토크, 휠베이스, 무슨 말인지. 저희 회사에 원칙이 있습니다. 내가 쉬워야 고객도 쉽다는 원칙입니다. 내가 어려우면 고객도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쉽게 풀어서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동차를 볼 때는 겉모습을 보고 그다음 속모습을 보죠. 겉모습은 세 가지를 봅니다. 전장은 차의 전체 길이고요. 전폭은 차의 옆 넓이, 전고는 차의 높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 개를 보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 차에서 휠베이스를 보셔야 됩니다. 휠베이스라는 것은 앞바퀴와 뒷바퀴 사이의 거리를 말하는데, 이게 길수록 실내 공간이 넓어진다는 얘기예요. 다리 뻗기도 편하다는 얘기고, 특히 뒤에 앉은 사람이 굉장히 편해지는 거죠. 차의 속을 볼 때는 두 개를 봅니다. 엔진을 보죠. 엔진을 보는 기준은 두 가지를 봅니다. 마력과 토크를 봅니다. 마력이라는 것은 출력하고 같은 말인데, 마력, 말의 힘, 즉 엔진의 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력이 높으면 말이 많아지는 거니까 속도가 세겠죠. 그러니까 마력은 차의 스피드를 말하는 거고요. 토크는 이 근육을 말하는 겁니다. 마력이 높으면 차가 빨리 달리는 거고, 토크가 높으면 근육이 좋으니까 언덕길을 쭉쭉쭉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은요, 지형상 광활한 평지가 아니라 언덕길이 많죠. 그래서 차를 살 때는 사실 그 서울 시내 평균 속도가 시속 20km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마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 토크, 이게 중요한 거죠. 저희 차는 토크가 동급 중에 최고입니다. 자, 이렇게 설명하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조금만 더 신경을 써도요, 상대편이 더 이해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걸 못 하겠어요? 안 하시는 거죠. 쉽게 풀어줘야 됩니다. 채널을 돌리면 나오는 광고 중에 단통법 이전에 가장 많이 봤던 광고는 이동통신사 광고였을 겁니다. 지난 10년간 10조 원이라는 돈을 홍보, 마케팅, 영업비용에 썼으니 어마어마한 거죠. 자, 그러면 과연 효과도 소비자들한테 잘 나타나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LTE의 변천사를 알고 계십니까? 직장인 500명 대상으로 저희 회사가 조사를 해봤는데 LTE의 변천사를 제대로 설명할 수 있었던 사람은 5명이 채 안 됐습니다. 뭐예요? 그렇게 TV 광고를 봤음에도 개념도 지금 이해가 안 돼 있다는 거, 기억조차 못한다는 거. 그러니 제대로 눈을 낮춰서 설명이 안 됐다는 거죠. 자, 다시 정확하게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LTE는 국내 상용 시점이 2011년 7월이고 다운로드 속도는 75Mbps입니다. 5번의 속도 발전을 통해서 기가 LTE의 상용화 시점은 2015년 6월이고
다운로드 최고 속도는 1170mbps입니다. 자, 이게 정확하게 얘기한 거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모르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정확한 정보를 줘봐야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확한 게 중요하나요? 알아듣게 얘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비자 언어를 써야만 됩니다. 자, 다시 얘기해보죠. 저 LTE가 엄청 빠른 거잖아요. 근데 LTE도 빠른 건데 기가 LTE는 LTE보다 15배가 더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LTE 폰으로 홈쇼핑에 전화했다. 15초 동안 안 받아요. 왜 이렇게 안 받아? 짜증이 나지 않겠습니까? 엄청 짜증나죠. 그런데 이 폰으로 기가 LTE로 전화하면 1초면 전화 받습니다. 얼마나 속 시원합니까? 매일 쓰는 우리 생필품이면 제일 속 시원한 거 쓰시는 거예요. 스트레스 누적되지 않게. 자, 물론 이 설명은 틀렸다면 틀렸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정확하게 말하는 것보다 알아듣게 말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 맥주 회사가 일본의 기린 맥주를 수입해서 2015년 신사동 가로수길에서 팝업 스토어를 운영하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린 맥주의 기린이 이 동물원의 이 기린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 해태처럼 신화 속에 나오는 상상 속의 동물이거든요. 그런데 그 기린 맥주 팝업 스토어 점장이 옛날 제자여가지고 그 학생을 통해서 그 소비자들한테 설문을 받게 했습니다. 기린이 뭔지 아십니까? 역시 기린 아는 사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완전히 이거는 그 고대 신화에 나오는 상상 속의 동물인데, 하지만 이 회사에서는 이 팝업 스토어를 운영하면서 그 기린 정체를 올바로 홍보하기보다는 그 동물원의 그 아기 기린 캐릭터 있죠? 요거로 저 티셔츠, 쿠키, 볼펜 새겨가지고 아주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정확한 것보다 친숙한 것으로 승부를 얻은 거죠. 정확하게보다는 이해하게, 기억하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늘 소비자를 우리하고 지적 수준이 똑같다고 생각해서 막 얘기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판매자의 지식 수준과 구매자의 지식 수준은 격차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 격차를, 지식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소비자 언어를 써야 되고 쉽게 설명하고 알아듣게 설명해야 된다는 거,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소비자는 전문 용어를 모릅니다. 결혼정보회사는 중매를 매칭이라고 표현하고요. 결혼식을 본식이라고 하고요. 웨딩 사진을 리허설이라고 부릅니다. 처음에 예비 신부 신랑 가잖아요.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듣습니다. 이런 용어는 그들만의 용어지 고객 입장은 생각하지 않는 태도죠. 자, 우리는 소비자 수준에 서야 됩니다. 우리는 업자의 언어가 아니라 상대 소비자의 언어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재미난 실험 하나 소개해 드릴까요? 한국 사람들 커피 참 많이 먹습니다. 일주일에 한 12잔을 마시니까 일주일에 쌀밥은 7번 먹는다고 하는데, 사실 쌀밥보다도 커피를 더 많이 먹는다는 그런 통계가 있죠. 그러면 밥보다 커피를 더 많이 먹는 한국인들, 커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까요? 커피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십니다. 커피 잘 알고 계십니까? 잘 아십니다. 라고 생각하면 이게 잘못이라는 거죠. 이게 벌써 지식 격차를 무시하는 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잘 알겠지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실수라는 실험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중견기업이 커피 전문점 사업을 뛰어들려고 하는데, 그 커피 브랜드를 저희가 회사가 컨설팅 의뢰를 맡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견기업의 의뢰를 맡아서 재미난 실험을 하나 진행을 했는데요. 우선 저희가 마케팅 컨설팅을 하면 시장 반응을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임시 테스트 매장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은 대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동작구 흑석동,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많이 다니는 종로구 관철동, 이 두 개의 개인 커피숍을 각각 인수를 해서 이 브랜드로 싹 변신을 하고 6개월 동안 장사를 해봤습니다. 임시 테스트 매장을 운영을 한 거죠. 그러면서 카페 메뉴판 옆에, 일반적인 카페 메뉴판 있죠? 그 옆에 또 하나의 메뉴판을 붙여놨는데 바로 이런 겁니다. 보시죠. 자, 이런 메뉴판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자, 이게 뭐냐면 이 세상 모든 커피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커피 주문할 때 참고하세요. 라는 요 메뉴판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6개월 동안 장사를 한 겁니다. 간단하죠? 자, 에스프레소부터 출발하죠. 에스프레소가 뭡니까? 원액이죠. 거기다가 물 타면 이거를 아메리카노라고 부릅니다. 거기다가 우유 거품 얹으면 이걸 마끼아또라고 하고요. 여기다가 스팀 우유 타면 카페라떼가 되는 겁니다. 초콜릿 부으면 카페 모카가 되는 거고요. 초콜릿 대신에 계피가루 뿌리면 카푸치노가 되는 거라고요. 쉽죠? 이겁니다. 이게 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두 가지 설문을 받았는데, 하나는 나는 이 10가지 커피 구성을 다 알고 있다. 자, 밥보다 커피 공화국 대한민국 사람들, 이 가장 기본적인 10가지 구성 다 알고 있다. 얼마나 나왔을까요?
한 50% 나왔을까요? 네. 1%대입니다. 1%대. 2%가 안 된다는 거죠. 이 놀라운 거 아니에요? 그렇게 커피를 주문하면서 내가 먹는 커피가 지금 뭔지도 모르면서 돈 주고 사 먹고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매장에 이런 쉬운 설명이 있다면 어떻게 했느냐는 말에 86%가 주문에 도움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문이 다 매상에 올랐습니다. 10개 메뉴 중에 독보적으로 많이 시키는 게 하나 있어요. 뭘까요? 예, 아메리카노입니다. 그런데 이 메뉴판을 붙여놨더니 아메리카노의 주문 비율이 뚝 떨어지고 골고루 시키는 겁니다. 뭡니까? 아는 만큼 지갑이 열린다라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고객은 충분히 납득하기 전에는 지갑을 열지 않는 시대가 됐다는 거. 보험 상품 이름 자체에 CI라는 게 참 많죠. 원래 이름은 크리티컬 일리스입니다. 아세요? 모르죠. 중대한 질병, 중대한 수술, 중대한 화상입니다. 뭐예요? 모르죠. 자,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고객님, 보험을 드는 진정한 목적은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되는, 내 스스로 감당이 안 되는 큰 짐을 누군가가 대신 수월하게 짊어지게 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저 뭐 감기 걸려서 뭐 몇천 원 돌려받았다. 기뻐할 일입니까? 그거 안 받아도 됩니다. 내 지갑 열고 어떻게 하면 되죠. 그런데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버거운 일을 만났다. 뭐 암이라거나 이런 거. 이럴 때 먼저 큰 목돈을 내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해 주는 거. 이게 바로 CI 보험입니다. 보험을 드는 진정한 목적이죠. 내 어깨로 지탱할 수 없는 내 큰 짐을 누군가가 대신 휙 가져가 버린다. 어이구, 밥 한 끼 얻어 먹어도 땡큐인데 밥값 대신에 나의 짐까지 대신 가져가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런 고마운 보험이 CI 보험입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이해가 훨씬 쉽죠? 그래요. 우리는 이렇게 소비자 언어를 쓰셔야만 한다는 겁니다. 자, 이번 챕터에서 우리는 고객에게 전달 오차를 줄이고 지식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네, 쉽게 설명을 해야 된다. 소비자 언어를 써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당신이 쓰는 언어들을 한번 면밀히 점검하셔서 과연 내가 소비자 언어로 또는 소비자 눈높이에 맞게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고민해보는 좋은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잠시 학창 시절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누구나 수학 문제를 풀지 못해 끙끙대던 경험을 겪어봤을 텐데요. 이상하게 선생님의 설명은 복잡하게 느껴지고 옆 짝꿍의 설명은 쉽게 귀에 들어오던 때가 있지 않으셨나요? 아마도 선생님은 전문가의 표현을 사용했고 옆 짝꿍은 내 수준과 맞는 표현으로 설명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를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대입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판매자는 어려운 문제를 어렵게 하는 선생님이 되고 구매자는 이해가 되지 않는 과거의 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판매자와 이해가 되지 않는 구매자 사이에 지식 격차가 발생합니다. 이처럼 지식 격차란 판매자의 지식 전달과 구매자의 지식 수용이 동일하지 않다는 전제에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흔히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들을 전문가라고 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 상대방도 그만큼은 알고 있을 거라는 착각 속에서 상대방에게 자기 수준으로 이야기하곤 합니다. 이때 듣는 이와 말하는 이 사이에 지식 격차가 생겨나는 것이죠. 보험회사는 보험밖에 모릅니다. 구두회사는 구두밖에 모르고 건강식품회사는 건강식품밖에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각자 자신의 영역 내에서 그들만의 용어, 그들만의 리그를 벌이기 일쑤죠. 이러한 점을 극복하고 외부의 시선으로 상품을 바라보며 소비자와 지식 격차를 낮추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자면 이라고 시작하는 표현은 고객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좋은 표현이자 고객 입장에서 설명을 들을 준비를 하게 하는 눈낮이 멘트입니다. 우리는 상품 설명에 있어서 친절한 누구씨라고 불려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소화가 되어야 의미가 있는 것처럼 말도 상대의 머릿속에 녹아들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고객은 납득하기 전까지 지갑을 열지 않습니다. 흔히 사용하는 우리 업계만의 용어,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무분별하게 남발하고 있는 우리 업계만의 전문 용어를 떠올려 보시고 쉽게 다가가기 위한 용어로 변경해 보세요. 제가 세일즈 컨설팅을 맡았던 회사 중에 전체 브랜드가 20개가 넘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브랜드 하나 예외 없이 상품 PR 문구가 너무 어려워서
전체 수정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PR은 말 그대로 브랜드를 알리기 위한 목적인데 어려운 말을 씀으로써 고객은 브랜드를 이해하기보다 거리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고객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 내 지식을 내세워서 나를 앞세우기보다 고객이 눈높이에 맞는 언어를 통해 고객을 먼저 이해시키고 세우는 일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